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열받게 한 건 뭐냐면요, 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장동 개발해가지고 발생한 택지 개발 이익이 법원에서 산정하고 인정한 거 7,886억이었거든요. 김만배한테 추징금으로 청구한 게 6,111억이었어요. 남욱한테 추징한 게 1,011억이었어요. 이거를 검찰이 항소를 안 하는 바람에 다 날아갔어요. 이기인 의원 할 때, 경기도 의원 할 때 비 오면은 침수가 돼가지고 대장동 가가지고 물 푸는 게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개발한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인간업자가 챙긴 수천억 원의 이익은 원래는 대장동에 재투자돼야 될 돈이죠. 그거를 날름 저 대장동 일당들이 그냥 입마에 포켓 했으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그냥 넉놓고 있다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 빼빼로 받으셨나요? 저는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조금 전에.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네.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아주 이렇게 다정스럽게 챙겨주셨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빼빼로 꼭 받으세요. 네. 저희는 빼빼로 받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검찰 때문에 열받아요. 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후폭풍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 뭐 울분에 차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미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안 볼란다. 진짜 안 볼란다. 뉴스 안 볼란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한데, 그냥 일상생활을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주변에 무슨 일상생활을 그냥 이렇게 영위하시는 분들은 반응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괜히 여쭤봤네.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우리 변호사님은 모든 걸 다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모르시는 게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그럼 우리끼리 아는 거 얘기해요. 네. 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진짜 모든 사람들이 진짜 검찰 전체가 반발하고 있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 스태핑 이걸 하는데 21분, 27분 정도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좀 많은 준비를 해서 뭐 대화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 정도 법무부 장관 정도 있어서 말씀하실 거면 좀 준비를 좀 꽤 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리가 하나도 안 맞고 앞뒤 말도 하나도 안 맞고 그냥 구멍이 숭숭숭 뚫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논란을 더 증폭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뭐 어떤 그 관련된 당사자들이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고 중앙지검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객관적으로 뭐 항소 포기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나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안 했다. 네, 법무부 장관도 지시했습니까?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도 협의했습니까? 나는 의견만 개진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뭔가를 다 그냥 혼자서 다 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검찰총장일 뿐인데, 조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법무부 차관이 전화했다면서요.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큰일 났어. 그러면서 항소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게, 첫 번째로 이게 그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징역 8년씩 받고요. 그 다음에 남욱은 징역 4년 받고, 정민용, 정영학 회계사는 뭐 한 6년, 5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징역 뭐 8년부터 4년까지 실형을 받았어? 그 다음에 법정 구속됐어? 그러면은 공소 유지도 잘 됐고 법원에서도 중하게 처벌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막을 꼼꼼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이게 혐의가 크게 세 가지인데 배임죄가 있고요. 뇌물죄가 있고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죄도 무죄가 나왔어요.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김만배나 남욱 같은 사람들이 공직자들한테 서울 도계공 그 성남 도계공 관계자들한테 돈을 안 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주기는 줬는데 그 돈이 분배가 됐는데 그거는 뇌물죄로 분배가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배임을 같이 한 그 일당들끼리 서로 수익을 배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넘어간 건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검찰은 뇌물로 봤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배임죄 수익의 배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가 맞는 거지? 애매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배임이 인정이 됐어요. 배임이 어떻게 인정이 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성남 도계공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 있었는데 최소한 4천억, 5천억 이 정도는 됐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확정해서 우리는 1,860억인가 그 정도만 받겠다라고 딱 그 끊어놓은 거예요. 캡을 갖다 씌운 거예요. 씌워놓은 거죠. 그게 업무상 배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그 성남 대장동 이거 개발해가지고 발생한 택지 개발 이익이 법원에서 산정한 거 인정한 거 그 금액이 얼마냐면 7,886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성남 도계공에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그 정도는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기서 1,800억 정도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남 도계공 손실이 무려 5천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업무상 배임인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업무상 배임이 크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있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있는데 특가법상 업무상 특경가법, 네, 특가법이 아니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네. 그런데 특경가법은 50억 이상의 그 이익이 나면 그 배임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계공 손실이 난 게 4,895억이고 그 다음에 뭐 김만배 일당이 얻은 거는 몇 천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50억이 아니야. 50억에 미니멈 50억에 한 100배 정도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제대로 이 특경가법이 적용이 되면 이거는 징역 8년이 아니라 무기징역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특경가법은 워낙 중형으로 처벌되는 그러한 그 범죄이기 때문에 특경가법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김만배가 얼마의 이익을 갖다가 받는지 그 다음에 남욱은 또 얼마의 이익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금액이 아주 정확하게 그 캘큘레이션이 돼야 된다. 계산돼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그런데 1심에서는 그 검찰에서 그렇게까지는 인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그래서 특경가법 무죄 나왔어요. 대신에 업무상 배임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이 됐는데 원래 업무상 배임죄가 징역 8년씩 나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천억 그 손실이 나고 몇 천억 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라고 하더라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징역 8년씩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죄가 3개가 나왔잖아요. 응? 이해충돌 방지법도 그 무죄. 뇌물죄도 무죄. 그 다음에 특경가법도 무죄. 이 무죄가 나왔으면 그러면 이거는 항소심 가가지고 다퉈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재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길 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심에서 딱 지면은 그때 우리는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면 1심 판결문을 딱 보면 아 우리는 꽂혀가지고 이렇게만 딱 생각을 했는데 아 판사가 법원이 보는 거는 이거구나. 그러면 무조건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고 아예 뭐 그 질 것 같은데 역시 졌네 그러면 뭐 굳이 항소를 안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법원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 이거였구나 우리가 놓친 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재판은 3세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졌어. 그런데 보니까 법원에서 요거 잘 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를 내준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갖다가 푸는 게 항소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에서는 이번에 이 대장동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야 특경가법은 배임죄는 인정이 되는데 특경가법은 인정이 안 돼. 왜 인정이 안 되냐면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어. 산정이 안 그러니까 됐어. 잘 계산해서 항소심 가가지고 제대로 해봐. 이게 1심 부장판사의 의도였고 출제 의도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뇌물죄 이거 인정이 안 되겠는데 왜 안 됐냐?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가지고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익을 배분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니네는 상납한 걸로 보지? 이거 조금 더 잘 그 항소심 올라가서 그 의견 유지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논리 구성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퉈봐. 그다음에 뭐 이해충돌방지법은 뭐 공소시효인가 뭔가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를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검찰에서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안 푼 거예요. 안 풀래요? 안 푼 거야. 나 안 해. 안 해 그냥 까짓거. 이렇게 딱 나갔는데 근데 학생들은 맨 처음에는 하려고 그랬죠. 아니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이제 반대항 이게 그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항 축구 시합을 갖다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졌어. 열받아가지고 한 판 더 붙자. 그 리턴 매치 하자. 그래가지고 막 그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이 반장을 부르는 거야. 야 그냥 포기해.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근데 교장 선생님이 거기 걸려 있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여기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걸려 있었어요. 돈 받은 의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하고 교무과장이 하지 마.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은 별로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워낙 그런 분이니까 한두 번 그랬나?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결문 보면 성남시 수뇌부란 이야기가 나와요. 수뇌부요. 그 다음에 유동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간관리자. 유동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안 했다? 행사했다고 그랬어요. 행사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본부장은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 관리자다. 중간 관리자면 끼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랑 끼어 있는 건가? 성남시 수뇌부와 김만배 일당 민간업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유동규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성남시 수뇌부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안 했어요. 명확하게 안 했죠. 아니 이건 왜냐하면 이건 내 사건 아니야. 어차피 뭐 정진상 뭐 그다음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관련해 가지고는 뇌물죄, 엄상 배임죄 관련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지랖 넘게 그것까지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내 판결문 쓰려면은 성남시 수뇌부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성남시 수뇌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뇌물죄 뭐 특경가법 이거 다 무죄가 딱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딱 드랍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진상 등에 대한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 정진상 등이 뇌물죄 등에 있어서 무죄 받을 확률이 무지하게 확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이 1심 법원이 무죄를 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긍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으니까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님 이렇게 하면 아니 옆방 판사가 무죄라고 했고 그다음 검찰도 항소를 안 했으니까 이건 무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사라도 그래 한 건 떼자 쉽게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국민들 일반 사람들 굉장히 열받게 하는 건 뭐냐면요. 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천 몇백억 공중에 붕 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김만배한테 추징금으로 청구한 게 6,111억이었어요. 검찰이. 그다음에 남욱한테 추징 한 게 1,011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영학한테는 647억이었어. 이거 다 합치면 한 7,886억 아마 그 숫자가 맞추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검찰이 항소를 안 하는 바람에 다 날아갔어요. 날아가가지고 정영학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1,011억을 토해냈었어야 됐는데 제대로 하면 그 빵원이고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는 647억 토해냈었어야 됐는데 그대로 빵원이고 굳은 거예요. 1,011억이 굳었어. 647억이 굳었어. 남욱이 1,011억 벌 때 얼마 집었는지 아세요? 6천만 원인가요? 아니 8,700만 원. 8,700만 원 넣었는데 100억도 아니고
천억을 벌었어. 근데 그게 굳어버린 거야. 김만배가 그 1200억 벌었는데 얼마는지 아세요? 1400억 벌었는데 1억 2천만 원 넣었어요. 1억 2천만 원 넣고 1400억 벌었어. 그런데 김만배한테 인정된 거는 428억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검찰이 김만배 재산을 눈 부릅뜨고 해가지고 찾아낸 게 얼마였냐면 2070억. 2070억. 그런데 428억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야 428억이면 저 같은 사람은 야 팔자 고치겠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진짜 내가 강펀치도 안 나오고 그냥 펀치는 나오세요.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진짜 나가고 싶은 데만 나가고 뭐 귀찮으면 안 나가고 아이 뭐 이번 주 안 나갈래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싶은데 제가 찾아갈 거예요. 김만배 입장에서는요 428억은 껌이에요. 왜냐하면 2070억이 진짜로 있는 거야. 부동산이든 현찰이든 그거를 검찰이 잡아놓은 게 2070억이잖아요. 숨겨놓은 건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숨겨놓은 거는 한 4천억 정도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추징되어야 될 금액이 6,111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6,111억은 뭐 썼다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다 지금 눈앞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게 2070억인데 2070억. 거기서 428억 빼고 1642억을 검찰은 돌려줘야 돼요. 김만배한테. 그러면 김만배는 지금 깜빵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깜빵에 있어도 나 같으면 배가 부를 것 같아. 왜냐하면 김만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김만배 씨는 6개월 뒤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 기간이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6개월도 안 남았어. 이제 6개월 방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육박 뭐 할만 하거든요. 뭐 하다 보면은 뭐 금방 6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소집 해제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18방은 열받긴 하는데 6개월 금방 가요. 그런데 벌써 상당 기간이 또 지나갔어. 그리고 그 전에 또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은 것도 있고. 그건 나중에 이제 8년에서 까는 거고. 까는 거고. 네. 그 다음에 6개월만 더 고생하고 대법원 이제 상고했을 때 또 6개월 더 고생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사면해 주시면. 그러면 뭐 내가 뭐 얼마나 더 하나. 근데 나한테 굳은 게 현금으로 1642억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수지나 뭐 이런 데다가 좀 짱 박아 놓은 게 또 몇천억 있으면 아니 뭐 그것만 가지면 뭐 내 인생 평안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벼락거지 됐어요. 두 가지로 벼락거지가 됐어요. 첫 번째는 집값이 특히 강남 집값이 진짜로 10억 20억씩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두 번째는 하이닉스 주식 산 사람하고 안 산 사람이 쫙 나뉘어져.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그 대형 주식들 산 사람은 아주 그냥 뭐 기분이 좋고. 그것도 많이 사야지 되지. 뭐 한두도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그런데 저같이 잡주 산 사람들은 오르질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열 받고 이런 와중에 김만배 그 드러난 것만 1642억 굳었네. 탁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남욱 정영학 1011억 647억 굳었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추징될 돈들이 공중에 붕 떠버린 7천 뭐 몇백억 정도가 이게 성남 시민들이 지금 인구가 인구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거기서 나누기를 해보면 대략 1인당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180만 원씩 대략 나눠서 가질 수 있는 돈을 날려버린 거더라고요. 나는 8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18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판결문에 주민이나 일반 그 공공에 돌아갔어야 될 택지개발 이익이 7,886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남시 인구가 100만 잡으면 7886억에서 100만을 나누면은 뭐 한 78만 원 정도 되지 않나?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제일 피눈물을 흘릴 사람들은 누구냐? 그분들은 바로 대장동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죠. 대장동 원주민들은 자기들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오던 땅을 헐값에 강제 수용 당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훨씬 높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헐값에 팔았는데 아파트는 올라가니까 내가 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그 아파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판교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뒤에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김만배 뭐 나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억 단위의 그 이익을 갖다가 받구나. 그러면 그게 다 내 돈인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도 배가 아픈 게 뭐 왜 배가 아프냐면 김만배 씨가 변호사 비용으로 100억 썼다고 그랬거든요. 이 100억 쓰는 거는요. 그 변호사 비용으로 100억을 흔쾌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디 하는 재벌들 말고는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그 기사에 김만배가 어떤 로펌에다가 100억 줬다 이런 기사 제가 봤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쉽게 말하면 김만배는요. 재벌급이란 이야기예요. 변호사 비용 쓴 그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렇게 100억을 썼는데 드디어 고진감래, 드디어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것이다. 그 해뜰 날을 본인이 변호사들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검찰에서 그냥 넋놓고 있다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긴 사무총장,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이쪽 그 성남에서 시의원하고 도의원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정진상 씨가 살고 있는 대장동 아파트 옹벽 부근에 배수로는 턱없이 좁고 옹벽 위쪽 경사는 무리하게 깎여 있다. 아파트 옆산에는 내려오는 빗물의 배수 용도도 과소 설계되어서 장마만 오면 어김없이 빗물 폭포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지금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개발한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인데 민간업자가 챙긴 수천억 원의 이익은 원래는 대장동에 재투자돼야 될 돈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투자가 되지 않았고 그냥 민간업자 배만 불리게 됐죠. 지금 주민 불편은 엄청나고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 모든 가능성이 숲으로 돌아가고 재투자가 안 되면서 대장동 주민들만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대장동 이 아파트는 재투자가 안 되고 설비가 다시 보완이 안 되면서 그야말로 지금 이 사진을 하나 올려줬는데 진짜 이 비가 오면 이 상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대장동 아파트가. 그래서 이긴 그 사무총장 지난주에 제가 뉴스트라다무스 나갔을 때 같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성남에 관한 한 이 사건의 대장동 사건에 관한 한 대한민국 넘버원은 이기인이에요. 넘사벽이에요. 그다음에 본인이 성남시 의원, 경기도 의원 하면서 그 모아놓은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자기가 확인하고 그냥 풀고 확인하고 했던 거 확인한 거는 20%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막 어디다가 그냥 컴퓨터에다가 하드에다가 잔뜩 그냥 모아놨는데 그걸 자기가 확인한 게 2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긴 그 의원 할 때 경기도 의원 할 때 비 오면은 성남 그 대장동 가가지고 물 푸는 게 일이었대요. 자 대장동이 저수지 같아가지고 그래서 침수가 돼가지고 물을 푸는 게 그게 그 일이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앵커가 그 유 차장이 읽어준 것처럼 그 사회 기반 시설이 투자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날름 저 대장동 일당들이 그냥 입마에 포켓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데 대장동 주민들은요 이런 게 굉장히 불만이면서 이런 게 또 이렇게 그 언론에 나가는 게 굉장히 꺼려질 수도 있는 게 그렇죠.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대장동 아파트 값 떨어질 수 있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이죠. 아니 벙어리라는 표현 빼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죠. 정말 본인들이 무슨 죄예요. 어?